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쇼츠가 아닌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조금 더 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2000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일어난 두 건의 미스테리한 미제 살인 사건입니다. 2000년 10월 12일 메리루 모리스는 48세의 은행 직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메리는 출근하지 않았고 가족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메리의 차량이 시골 지역에서 불에 타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차량 안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이 시신이 메리루 모리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는 강도나 납치의 흔적이 없었고 DNA나 지문 등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도 거의 없었습니다. 2000년 10월 16일 메리 맥기니스 모리스는 39세의 성공적인 보험회사 임원이었습니다. 또한 남편과의 외형상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직장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친구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메리는 사건이 발생한 날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차 안에서 폭행당한 흔적과 함께 총에 맞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강도나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메리 맥기니스 모리스의 남편 제이는 사건 발생 당일 알리바이를 주장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가 청부살인을 의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노렸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특히 메리 맥기니스 모리스가 살해되기 전 남편에게 보낸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메리는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 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 맥기니스 모리스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털어놓았으며 경찰은 그녀의 동료 중 한 명이 잠재적인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동료는 사건 발생 직전에 메리가 자신을 해고하려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 두 건의 살인사건은 20년이 넘도록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나 유력한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특히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여성이 짧은 시간 안에 살해된 점은 음모론과 다양한 추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두 메리 모리스 사건은 범죄 역사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이 곧 해결되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1년 6월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에서 일어난 끔찍한 스티븐 맥데니얼 살인사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로렌 기딩스는 머서대학교 법대를 졸업할 준비를 하고 있던 27세의 여성이었으며 맥다니엘 또한 같은 학교에서 법을 공부하던 동급생이었습니다. 로렌은 같은 아파트 건물에 거주하던 맥다니엘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로렌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며 열심히 노력하던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2011년 6월 말 가족과 친구들이 며칠 동안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들은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한 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즉시 그녀의 아파트를 수색하였고 기딩스의 시신 일부가 욕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신을 찾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6월 30일 경찰은 아파트 근처의 쓰레기통에서 로렌 기딩스의 상반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의 잔혹함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당시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스티븐 맥다니엘은 인터뷰 중 처음에는 로렌의 실종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처럼 보였으나 기자가 시신 발견 소식을 전하자 갑자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매우 어색하게 느껴졌고 그의 행동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스티븐 맥다니엘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Do you know anybody any enemies she might have had, somebody that might want to hurt her? No, we don't know where she is. The only thing we can think is that maybe she went out running and someone snatched her. Because we went over. One of her friends had a key. We went inside and tried to see if there was anything amiss, but she had a door jamb that was sitting right by it, so there was no sign that anyone broke in. The door was locked when everyone got here. We just don't know where she is. What about in the parking lot area? I know they've been doing a lot of. I think that's where they have recovered the body or whatever they recovered from there. Body? Had you seen anything there?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계속해서 시신 발견 사실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Had you seen anything there? I mean, we don't know if this is the same person. You know what I mean? Like, they took out a body there earlier. We don't know if it's the same person or not. So that's why we're trying to ask people if they know who lived there. Are you okay, sir? I think I need to sit down. Okay. 경찰은 이후 맥다니엘의 아파트를 수색하였고 그곳에서 로렌 기딩스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스토킹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맥다니엘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그의 아파트 내부에서 로렌의 시신 일부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맥다니엘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수집한 증거들로 인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2014년 재판에서 로렌 기딩스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맥다니엘이 외적으로는 평범한 학생처럼 보였으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중성을 드러내면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며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오늘도 세계 미스테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 시간 미제로 남아있다가 2022년에서야 범인이 잡히게 된 사건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1993년 6월 13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성매매 종사자였던 35세의 지니 차일즈는 자신의 집에서 잔혹하게 살해되었으며 시신은 다수의 자상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범행 현장은 피로 낭자했고 혈흔은 아파트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DNA 분석 기술의 한계로 인해 과학적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아 25년이 넘도록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묻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미네소타 경찰은 차일즈 사건을 비롯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최신 DNA 분석 기술과 족보 사이트를 활용한 가계 혈통 분석을 통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인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제리 웨스트롬이었습니다. 2019년 경찰은 웨스트롬의 행적을 감시하던 중 그가 딸의 하키 경기를 관람하는 도중에 핫도그 냅킨을 사용하고 버리는 모습을 확인했고 수사관들은 그 냅킨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냅킨에서 채취한 DNA를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비교 분석한 결과 두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DNA 증거 일치 이후 경찰은 제리 웨스트롬을 체포하여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웨스트롬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DNA 증거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치밀한 법정 공방 끝에 배시먼다는 2022년 8월 25일 웨스트롬에게 1급 계획 살인 및 2급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과거의 미해결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DNA 분석 기술의 발전 덕분에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차일즈의 가족과 지역사회는 사건 해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의학과 범죄 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계 미스테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미스테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러셀과 셜리 더먼드 부부의 끔찍한 살인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수년 동안 수사관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과 다양한 가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셀과 셜리 더먼드는 조지아주의 조용한 레이크 오코니 근처에 있는 게이트 커뮤니티에서 살던 노부부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들의 삶은 2014년 5월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2014년 5월 6일 더먼드 부부는 예정된 파티에 나타나지 않았고 걱정된 친구들이 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러셀 더먼드는 차고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고 그의 머리는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범행은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범인이 도구 사용에 능숙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며칠 후인 5월 16일 셜리의 시신이 집에서 약 8km 떨어진 호수에서 발견되었으며 콘크리트 블록에 묶여 있었지만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푸트남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사건 수사를 주도했으며 부부의 가족과 이웃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나 명확한 용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러셀 더먼드는 은퇴한 사업가로 과거 사업 경력이 살해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비록 큰 사업적 손실이나 법적 분쟁의 기록은 없었지만 범행의 잔혹성으로 미루어 볼 때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적 배경을 조사해도 특별한 적대 관계나 원한을 발견할 수 없어 이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정교함과 흔적을 남기지 않은 점에서 일부는 범인이 경험 많은 전문 킬러 또는 조직 범죄의 일원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러셀의 머리가 제거된 방식과 셸리의 시신이 무거운 콘크리트 블록에 묶여 호수에 버려진 점을 감안할 때 우발적인 것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일 수 있다는 추론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범인이 부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무작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가능성입니다. 스릴을 즐기거나 정서적 문제가 있는 범인이 자극을 찾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추측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게이트 커뮤니티 내에서 살고 있던 이 부부가 타깃이 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범인이 계획을 세운 뒤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집안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던 것은 피해자들이 범인에게 어느 정도 문을 열어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범인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큰 수사적 난관을 제공했습니다. 집에는 범인의 DNA, 지문, 발자국 등 어떠한 물리적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 상태로 남아 있으며 경찰은 새로운 제보나 법의학 기술의 발전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미스테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사만다 월포드라는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잔혹한 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I've decided to do I guess, pregnancy vlog. We're not sure what I'm having. The dad's not excited either. This was not planned at all. 2015년 2월 텍사스주 마운트 플레전트에 사는 24세의 5아이의 엄마인 사만다 월포드는 남편 어니스트 어니 이바라를 살해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Kind of screwed as far as dating goes because I date losers. 그녀는 유튜버로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유튜브에 결혼 생활의 불만을 자주 게시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찰은 월포드가 이러한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된 3명의 남성과 함께 남편을 해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어니에게 마약을 뒤집어 씌우려 했으나 결국 그를 죽이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2월 20일 월포드는 3명의 가면 쓴 남성이 집에 침입해 자신을 침대에서 끌어내고 남편을 결박한 뒤 그를 납치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I was in bed asleep, Okay. and we heard a noise, and the second I was able to open my eyes, somebody grabbed me and jerked me out of the bed and slammed me down on the ground and started tying me up. Didn't recognize anything about. They had black masks on, black shirts, black pants. Every inch of skin was covered. 그녀는 스스로 탈출해 사건을 신고하며 남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지만 경찰은 그녀가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음을 곧 밝혀냈습니다. 어니 이바라의 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월포드의 진술에 여러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Scene's not really making sense of what she's telling me. No. Everybody's wearing all black. Black shoes, no identifying marks on them. 특히 그녀의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My mother was the first number on my call list. I just used my face. And So instead of calling 911 for help, you called your mother? how do you press 911 with your face? Well, how did you dial your mother with your face? I didn't dial my mother. I just pushed the first thing that was on there. It had just happened to be my mom. 몇 시간 만에 어니의 시신이 외딴 곳에서 발견되었고 그는 심하게 구타당하고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를 통해 월포드가 조나단 샌포드, 옥타비우스 라임스, 호세 폰세라는 세 남성과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녀가 이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월포드는 남편의 차와 재산을 보상으로 약속하며 그들에게 살인을 의뢰했습니다. 샌포드와 폰세는 살인에 관한 자백을 하며 월포드가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었음을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월포드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현장을 가정 침입 사건처럼 꾸미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 월포드의 변호인은 그녀가 다른 공범들에게 조종당했으며 초기 진술은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기록, 증인 진술, 그리고 공범들의 직접적인 자백에 따라 월포드는 1급 살인, 납치,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공범들도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월포드의 인터넷 유명세를 향한 욕망과 남편을 살해하기 위한 끔찍한 계획은 비난을 받았으며 부정적인 방식으로 주목을 끌려는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